성공예감 별책 부록. 지식과 지혜를 얻는 가장 경제적인 방법, 성공예감 별책 부록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시대가 변해도 그리고 기업이 사라져도 투자의 원칙은 변하지 않는다. 전설적인 자산운용사인데요, 트위디 브라운의 황금 가치주를 찾는 방법을 오늘 함께 책으로 읽어보시죠. 가치 투자의 비밀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 이상건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게 상당히 오래된 책인데요. 거의 20년 가까이 된 책.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책을 처음에 우리나라에 번역해서 출간하도록 할 때 예. 이상건 센터장님이 엄청나게 강추하셨다면서요. 아니 그게 이제 제가 기자 그만두고 한 20년 전에 한 1년 놀 때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부업으로 출판 기획을 했었어요. 오. 그때 이제 제가 그 인터넷에서 와일리 앤 선이라는 출판사가 있는데 그 사이먼 앤 슈스터랑 이제 그 와일리 앤 선이 그 투자 분야에서는 뭐 클래식도 제일 많이 가지고 있고 굉장히 유명한 타이틀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서 들어가서 이렇게 검색을 해보는데 와일리 앤 선에서 새로운 시리즈를 시작한 거예요. 그 문고판 책인데 리틀북 작은 책 시리즈. 작은 책 예. 시리즈. 그래서 그게 딱 봤는데 이 책이 일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리틀북 시리즈를 잘 모를 때니까 판권 가격이 쌌을 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네. 출판사 사장님 보고 제 책을 썼을 때 네. 그때 기획자셨거든요. 사장님. 그래서 사자로 누나 이거 빨리 사오라고. 나도 이 회사 정확히 모르는데 이름은 내가 아니까 이게 굉장히 훌륭한 회사라고. 가치 투자 역사에서 전설적인 회사 중에 하나니까 사오면 내가 이거 기획을 하고 싶다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이제 부업을 해서 그때 기획했던 개인적인 인연이 있고 최근에 나온 책은 이제 이 책을 다시 한번 개정을 했죠. 약간 뭐 디자인도 좀 바꾸고 그리고 제가 이 책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마음을 먹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이 책을 최근에 이 방송 때문이 아니라 뭐 딴 것대로 궁금해서 책을 찾아서 읽다가 네. 갑자기 이 회사 홈페이지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홈페이지 딱 들어가 봤더니 이 회사가 드디어 ETF를 출시한 거예요. 이 운용사요. 예. 트위디 브라운. 트위디 브라운에서 ETF 출신했는데 보통 그 미국의 가치주 하우스들이 그 정통 가치주 하우스들이 그 ETF를 출시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역시 시대가 변했구나. 그래서 그렇죠. 이제 그 ETF가 지난해 말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가지고 너무 반가워서 저는 샀습니다. 그냥 오. 그냥 왜냐하면 너무 기분이 좋아서 한국에서도 이제 이런 펀드에 가입할 수 있는 시대가 됐구나. 그래서 이제 근데 수익률은 지금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인데 그래서 네. 그 티커가 뭐 상품 추천하는 건 아닙니다. 이게 네. COPY라고 카피인데 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기회에 옛날에 이렇게 그 전설적인 투자자나 이런 펀드들을 우리가 소개해줘도 가입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근데 이제 ETF를 한국 살 수가 있으니까 혹시 뭐 사라는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관심 있으신 이런 분들은 것들도 있다. 네, 이런 것도 한번 이렇게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런 취지에서 제가 이제 이 책을 준비했습니다. 가치 투자 ETF. 우리나라에서도 뭐 주주 환원 ETF나 가치주 예. 밸류업 뭐 ETF들도 많이 예. 나오고 있고요. 예. 근데 이 책이 뒤에 써 있기로는 2007년에 우리나라에 처음 나왔고 예. 최신 개정판이라고 써 있는데 2023년. 예. 근데 이 책을 지금 다시 추천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책은 뭐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이 주식 투자 전문가분들이 나오셔가지고 뭐 사실 전 주식 투자 전문가가 아니라 약간 투자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이니까 전문가분들이 책을 소개하세요. 현명한 투자자. 훌륭한 책, 너무너무 훌륭한 책이지만 초보자가 읽기 어려워요. 어렵죠. 냉정하게 얘기하면 그다음에 뭐 최근에 뭐 이렇게 나온 좋은 책들 뭐 퀄리티 투자라든가 뭐 벤자민 그랜의 뭐 증권 분석이라든가 그 뭐 피터 린치 책도 재밌긴 하지만 사실은 초보자가 그대로 따라하기 좀 어려워요. 사실 네. 제가 보기에는 그게 굉장히 이제 난이도가 있는 투자 방법이에요. 근데 이 책은 굉장히 초보자가 흉내내기에 너무 좋은 책이에요. 그리고 딱 입문하시는 분한테 권하고 싶은 책. 그쵸. 예. 그 리틀북 시리즈 자체가 그런 개념의 시리즈예요. 쉽게 한국에서는 이렇게 따로 나와 있지만 주식 투자를 처음 하는 사람들이 각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들이 가장 쉽고 문고판으로 만든 책들을 보게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 되시면 그 리틀북 시리즈를 다 찾아가지고 출판사가 다 흩어져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아, 그래요? 예. 다른 출판사에서 다 나왔는데 그거 싹 모으셔가지고 제가 보면 그거만 읽으셔도 제 생각엔 뭐 굳이 뭐 투자 공부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뭐. 계속 공부는 하셔야 되겠지만.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질문 하시거든요. 어떤 책부터 읽어야 하나요? 그럴 때 이제 추천할 수 있는 그런 책이. 예, 주식서 입문서로는 저는 뭐 이 책이 네. 제일 좋은 책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책의 저자가 크리스토퍼 브라운이라는 펀드 매니저고 이분이 이제 속해 있던 자산운용사가 트위디 브라운, 뭐 이름 따온 그런 이제 자산운용사. 사람 이름이죠. 예. 사실 좀 우리한테는 낯선 이름이에요.
이게 이제 뭐 제가 뭐 아주 깊이는 없지만 가치 투자 이렇게 계보를 공부를 해보면은 사실은 벤자민 그레이엄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벤자민 그레이엄의 영향을 받은 그룹이 두 그룹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벤자민 그레이엄의 컬럼비아 대학에서 수업을 들은 멤버들. 버핏을 비롯해서. 예, 버핏은 거기에 또 이제 나중에 이제 그레이엄 뉴먼 그 회사에 또 직원으로도 일하죠. 그쵸. 두 번째 이제 그 직원의 사람들. 그레이엄 회사에 뉴먼 회사에 거기 이제 월터 실로스라든가 톰 랩 이런 사람들은 직원이었고 그 다음에 컬럼비아에 대해서 공부한 게 워렌 버핏, 빌 루엔 이런 투자자입니다. 빌 루엔이라는 사람은 이제 버핏의 뉴욕 대변인 이런 별명도 있었던 사람인데 꽤 오래전에 돌아가셨죠 이분이. 전부 다 이 사람들이 그 벤자민 그레이엄이 은퇴를 하고 나서 다 자기 투자 회사들을 만들어요. 그 버핏도 고향에 돌아가서 버핏 어소시에이트라는 우리로 얘기하면 사모펀드를 만든 거예요. 근데 공모펀드는 없었어요. 월터 실로스도 일종의 투자조합이니까 사모펀드에 가까워요. 네. 근데 공모펀드가 딱 두 개가 있습니다. 직계들이 만든 게. 이게 뭐냐면 그레이엄이 은퇴하면서 있었던 직원 중에 한 명인 톰 랩이라는 사람이 이 트위드 브라운 회사로 가요. 그때까지는 이 회사가 뭐냐면 벤자민 그레이엄 회사에 주식 중개를 해줬던 회사예요. 장외 주식들을. 네. 브로커리지 회사였는데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증권사 역할을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은 그런 조그만 브로커리지들이 많으니까 네. 톰 랩이 여기 이 회사로 가서 운용사로 바꾸자 제안을 하고 운용사로 바꾸어서 만들어진 게 이 트위드 브라운이라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자산운용사. 주식 사고 파는 걸 중개해주는 중개사에서 예. 직접 펀드를 운영하는 운용사가 되잖아요. 운용사로 근데 지금 공모 운용사예요. 일반인들도 가입할 수 있는. 누구에게나 돈을 받을 예, 수 문이 있는. 열려 있는 사모펀드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빌 루에는 버핏이 이제 그 60년대 말인가요? 60년대 말이죠. 60년대 말에 버핏의 자기 투자조합을 청산을 하면서 그 투자자들에게 한 세 가지 제안을 하잖아요. 나 이제 안 할 거니까 버크셔에도 주식을 사거나 아니면 지방채 같은 걸 사거나 아니면 내가 내 친구한테 얘기해 놓을 테니까 그 펀드에 가입하거나. 네. 그게 이제 빌 루엔이 버핏 친구인 컬럼비아 대학 동기죠. 컬럼비아 같이 공부했던 동문 수학했던 이 빌 루엔이 그래서 버핏 초기 그 사모펀드 가입자들이 그 미천을 해서 만든 공모펀드가 세코이아 펀드예요. 이 두 개가 이제 소위 말하는 직계 공모펀드예요. 근데 세코이아 펀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버핏에 가까워요. 투자 스타일이. 네. 그러니까 집중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뭐 종목도 압축을 좀 하고 이런 성향을 많이 보이고 그래서 이제 그 재미난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세코이아 펀드의 포트폴리오의 한 비중이 한 30% 가까이가 버크셔가 돼요. 버크셔에서의. 그러니까 이제 그 99년, 2000년대 이런 데는 막 안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막 투자자들이 항의를 해요. 그쵸, 그쵸. 왜 지금 비중 좀 줄이고 해라 그러니까 이제 그때 투자자 연례 행사에서 빌 루엔이 했던 얘기가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가장 뛰어난 경영자가 운영하면서 내재 가치가 이렇게 꾸준하게 성장하는 회사는 버크셔 외에는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줄일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얘기가 나오고. 그 IT 버블 한창일 때요. 예. 아마 그 전일 거예요. 제가 시점 정확히 안 나는데 오래전에 읽어서 그 다음에 이제 이 트위드 브라운 같은 경우에는 좀 소위 말해서 그레이엄식과 버핏식이 약간 섞여 있긴 한데 사실은 그레이엄 쪽이 훨씬 더 가까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뭐 저퍼, 저PBR, 밸류에이션이 낮은 싼 주식들. 그래서 뭐 그 흠 있는 주식들 시장에 뭐 오해가 있거나 그러면서 뭐 이 책의 종목 발굴법 중에 하나가 52주 신저가 리스트를 찾아본다든가 뭐 그다음에 가장 그 나쁜 업종을 찾아본다든가 뭐 이런 식의 이제 역발상 투자들. 예, 이런 식의 소위 말해서 그 싼 주식을 찾는 이런 계보를 가지고 있어서 이 두 개의 공모 펀드가 있는 거죠. 근데 세쿼이아는 ETF가 없어요 아직까지. 우리가 가입할 수 없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뭐 ETF가 나왔으니까. 트위디 브라운에. 근데 이제 너무 이제 이게 거래량이 작아서 스프레드가 너무 벌어져서 이렇게 그 뭐 편하게 살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냥 호기심 삼아 여러분들께서 한번 이렇게 들여다 보시면 거기 이제 한국 회사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 포트에. 저 종목 얘기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가서 보시면. 어떻게 보면은 벤자민 그레이엄으로부터 시작된 그 그레이엄 도드 마을의 계보를 잇는 투자자들이 운용하는 펀드에 내가 투자할 수 있다라는. 예, 그쵸. 설레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추천하는 건 알고서 이제 그 사람의 이 회사에 원래 이제 브로커리지 할 때 크리스토퍼 브라운의 아버지가 그 파트너였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자기 아버지 회사 사무실 들어갔다가 거기서 꼬임을 당해가지고 거기서 눌러 앉아서
이 펀드의 이제 CIO를 하고 이 책을 보게 되면 자기는 90세에 넘어서까지 주식을 운용할 거다라고 그러셨는데 보통 가치 투자하시는 분들이 오래 사세요. 근데 이분은 예전에 저도 그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오프닝 멘트를 한번 써먹은 적이 있습니다. 예, 오래 살아요. 굉장히 장수하시는 분들 많죠. 예, 제 뭐 오래 사시는 분이 뭐 되게 기분이 안 나는- 어빙칸 100세 예, 넘을 그렇죠. 때까지. 어빙칸은 108세인가까지 예. 그때까지 주식 운영하셨어요. 그분은 실제로 또. 100세 넘을 때까지 펀드 매니저. 그칸 브라더스라는 회사에서 운영하셨어요. 예. 자기 아들들이 지금은 경영을 하는데 이분은 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게 뭐 2009년도에 돌아가셨으니까 한 65세 정도에 좀 그러니까 63세 좀 일찍 돌아가셨죠. 그, 유일한 저서가 됐습니다. 이분의. 그 크리스토퍼 브라운이요. 예. 네. 그 가치 투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치 투자의 비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은 가치 투자의 문을 열어주는 그런 예. 책, 그런 개념인데 사실 워런 버핏도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합니다만 가치 투자가 가장 쉬운데 가장 많이들 안 하지요. 예. 왜 항상 가치 투자는 주류가 되지 못할까요? 그러니까 이 책의 저자도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 전체 펀드 매니저든 투자든 전체 그 투자자의 그 가치 투자자들의 비중이 한 5에서 10% 미만일 것이다. 제가 전에 한번 그 VIP 자산운용 최진철 대표께서 나오셔가지고 네. 가치 투자는 옳다. 맞아요. 장메르 이베리아를 예. 이베리아 같은 건 1% 얘기할 거래 아마. 뭐 시장의 가치. 그러니까 전체 투자자 100명 중에 한 명이나 예, 할까 말까. 예, 하는 예, 거예요. 1%안 된다고. 그분은 더 보수적인 투자자니까. 예. 예, 그분은 또 그 소위 말하는 오스트리아 경제학파 그 프리드리 하이에크나 루드빈 폰 미제스의 이제 그분들은 이 경기 변동을 그 화폐적 현상으로 보시거든요. 뭐 제가 깊이 있긴 모르지만 그분 책들을 읽어보면 그래서 그분들은 이제 오히려 근본 이제가 더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장 마리 이베르야르 같은 경우에는 그 신오스트리아 학파의 그 학문을 되게 좋아하는데 의외로 가치 투자하시는 유럽의 가치 투자자들 분들 중에는 신오스트리아 학파의 주장들을 되게 옹호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의외로.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그분은 금 투자를 하시죠. 근데 금 투자하시고 이제 오히려 이제 근데 이 크리스토퍼 브라운은 장 이베리아르보다는 이 책에도 장 이베리아르가 나와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로의 친분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끼리끼리 만난다고. 그래서 이제 보면 더 거기보다 비중이 더 높죠. 한 5에서 10%될 거다. 이럴 정도 얘기를 하시는데 그리고 이제 사실은 가치 투자 사람들이 이제 가치 투자가 많지 않은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인간의 본성과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사실 성장 투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성장 투자는 가치 투자를 분리든 간에 장기적으로 꾸준한 수익을 내시는 분들은 인간의 본성과 역행하는 그런 기질들을 가지고 있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인간은 빨리 그냥 투자 결과를 확인하고 싶어해요. 그렇죠. 빨리빨리.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에 맞는 거는 복권이에요. 예? 복권이 제일 인간의 본성에 맞는 거예요. 한 방에 그리고 한 방에 빨리 부자가 되고 싶고 빨리 결과를 알고 싶고. 도파민이 뿜뿜 예. 나죠. 그 우리가 이제 그걸 원래 원시인들 시대는 그런 걸 잘했던 사람들이 우리 후예들이니까. 그러니까 바로 그런 점들이 가장 크고 두 번째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장기적 관점들을 갖기가 어렵죠. 여기서도 이제 이 책 뒷부분에 보게 되면 개인 투자자들 위한 그 소위 말하는 재무 설계에 관한 조언을 해요, 이분이. 네. 딱 변수는 두 가지 정도를 얘기를 하세요. 나이, 그다음에 자기가 생각하는 적정 필요 자금, 노후 자금이죠. 이게 얼마나 될 거냐. 자기가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이거는. 네. 나이가 젊을수록 특히 투자 기간이 30년 이상 남은 사람들이면은 100% 주식에 하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 이거 그 제레미 시겔의 그 주식 투자 바이블이나 그 투자의 미래라는 책에서 제일 분석이 잘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30년 이상 주식을 보유하게 되면 단 한 번도 마이너스가 나지 않는다는 거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쵸. 네. 근데 이것이 인간의 본성과 안 맞죠. 그렇죠. 예. 빨리 돈 벌고 싶어요. 예. 그러니까 투자 기간이 뭐 10년 남으면은 10년 하게 되면 손실을 보지 않을 확률이 80%로 올라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10년, 30년 정도가 되면 사실 시간이 가장 리스크를 해지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거든요. 그렇죠. 예. 시간이라는 건 우리가 지나고 나서 보면 명백해 보이는 거긴 하지만 그다음에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어리다 그러면 당연히 주식자산 비중을 더 높여야 되는데 이게 인간의 본성에 맞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워런 버핏도 그런 질문 예. 지겹게 들었잖아요. 왜 사람들은 워런 버핏 버크셔에서의 포트폴리오 다 나오고 그냥 버크셔에서의 주식만 사도 되는데 그런 투자를 안 할까요? 하니까 아무도 나처럼 천천히 부자가 되려 하지 않는다고. 그쵸. 그 스승님 벤자민 그레이엄도 그 얘기를 하죠. 미국 월가에서는 빨리 부자가 될 것들을 당신들에게 약속하지만 그런 방법은 없다. 없다. 예, 지름길은 없다. 없다.
예. 그러면 이거 들으시면서 많은 분들이 그러면 가치 투자란 무엇인가 또 궁금해하실 것 예. 같아요. 이 책에서 맨 앞 쇼핑하듯이 예. 투자하라고 썼더라고요. 예. 근데 약간 이것도 오해하실 수 있어서 정확한 예.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책에서 이 책의 핵심을 세 가지로 하면은 딱 세 단어예요. 세 단어요? 예. 내재 가치, 음. 안전 마진, 그다음에 할인. 이 세 가지예요. 어떻게 보면 다 일맥상통하는 다 말이고. 그냥 가치다 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딱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싸게 사라. 싸게 사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표현도 씁니다. 그러니까 또 이 책의 서문에서 그 로저 로엔스타인이라고 그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 사태를 분석한 그 미국의 유명한 그 금융 저널리스트죠. 그다음 버피 평정도 썼던 인물인데 로저 로엔스타인이 추천사를 써요. 저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좋아하는 그 저널리스트인데 거기서도 이제 그런 비유를 합니다. 그 크리스토퍼 브라운이 이용을 해서 쇠고기 등심을 사는 것처럼 사야 된다. 그 쇠고기 등심을 살 때 어떻게 삽니까? 등급 보고 그치. 뭐 좋은 하나하나 등급을 따져보고. 좋은 등급을 그죠. 쌀 때 사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다음에 그 두 번째 얘기하는 비유가 쇼핑하듯 사라. 그다음에 월터 슐로스가 이제 이 크리스토퍼 브라운 회사에 한 귀퉁이에 월터 슐로스가 그러니까 워렌 버핏이 빅 월터라고 불렀던 우리는 말하는 월터 형이죠. 슐로스 형. 뭐 이런 개념인데 약간 요- 자기네 사무실 옆에 와 있는 투자 잘하는 형님. 그치 이 책에도 나오는데 그냥 크리스토퍼 그 트위드 브라운 사무실 한 켠에 그냥 거기 조그만 책상 하나 놓고 운영하셨어요. 문 앞에다가. 월터 슐로스도 굉장히 노년까지 투자를 하셨고. 아유, 뭐 여기서 이 책에도 월터 슐로스가 몇 번 자주 네, 나옵니다. 나오고요. 원체 같이 사람들이 근무를 했으니까 그 전설들이. 근데 월터 슐로스는 그런 표현을 쓰죠. 나는 식료품 주인이라고 생각을 한다. 식료품 가게 주인이다. 아, 그러니까 이제 비슷한 맥락들이에요. 쇠고기 등심을 싸게 산다 개념이나 내가 그 내재 가치 분석을 해서 안전 마진 있는 좋은 회사를 쇼핑하듯 산다라는 개념이나 아니면 그 월터 슐로스처럼 식료품 주인처럼 물건 쌀 때 내가 다 사가 쟁여놨다가 가격이 비쌀 때 내가 물건 주식을 파는 거죠. 물건 파는 것처럼 운영을 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으로 이런 거죠. 이게 왜 저는 중요하다고 보냐면은 이 책에 나온 얘기는 아니지만 금융 상품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독특한 효용이 있어요. 우리가 텔레비전이나 자동차 같은 건 내가 물건을 사자마자 이 물건의 효용을 즉각적으로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펀드에 가입했다, 주식을 샀다. 이것이 좋은 결과를 내는지는 즉각적인 효용을 알 수가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에는 즉각적인 효용을 찾는 게 맞아요. 맞죠. 근데 이상하게 이 투자는 효용이 후행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당장 내일 오를 주식을 찾고. 예.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책에서 뭐 내재 가치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오고 그다음에 당연히 내재 가치 분석 안전 마진을 해야 되고 이거 할인할 때 사는 방법. 이 책에서 쫙 다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가장 빠른 성장을 보일, 가장 빠르게 주가가 오를 것들을 찾다 보니까 또 이제 한쪽으로 막 휩쓸리기도 하는데, 근데 이 책에서도 성장 스토리나 당장 막 급등하는 주가 이거를 또 경계하라고 목소리를 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책이 나온 시점이 이제 그 시점인 거예요. 이제 IT 버블 끝나고 바로 나서니까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소위 말해서 뭐 99년, 2000년도에 어마어마하게 올랐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주가가 빠져서 회복되는데 한 10년? 오래 걸렸죠. 10년 오래 걸렸었죠. 약간 이제 지금에 와서 보면은 뭐 틀린 말이 될 수 있을 텐데 예. 책에서는 약간 마이크로소프트 주가를 그때 따라 산 사람들에 대한 좀 비판도 있고. 근데 이제 가치 투자자들이 마이크로소프트를 사요. 어느 시점에. 어느 시점에. 근데 예. 그게 이게 뭐냐면 전부 다 마이크로소프트 전부 다 쓰레기 취급할 때. 나중에. 그렇죠. 근데 다시 들여다보는 거죠. 시장에서 쓰레기 취급받는데 계속 이 회사는 이익이 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가치 투자자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주식이 돼버린 거죠, 나중에. 또 이제 상황이 그러니까 달라졌어요. 지금은 아닌 거죠, 또. 지금은 이제 또 많이 올랐으니까.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사가 막 99년 막 날아갈 때 그 재미난 일화 중에 하나가 뭐 이 책에 나온 건 아니지만 그 버핏이 빌 게이츠랑 친하니까 물어봤대잖아요. 당신이 네가 보기에 네 IT 전문가니까 창업적 IT 기업 중에서 어떤 회사가 제일 좋아 보이냐 그 당시에 네. 90년대 말에 그랬더니 우리 회사랑 그다음에 인텔이 좋아 보인다. 근데 이제 버핏이 그 말 듣고 좀 개인 돈으로 좀 사보죠. 안 샀던 게 아니고 그래서 사서 이렇게 보니까 자기랑 안 맞는 거야. 잘 모르겠고. 예. 그리고 다 팔아버리죠. 네. 또 재미난 일화 중에 하나가 그린엘 대학이라고 버핏이 유일하게 제가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미국에 있는 그린엘 대학이라고 반도체 아버지 중에 한 명 로버트 노이스가 이 대학 출신입니다. 이 회사의 이 대학이 미국에서 가장 돈이 많은 대학이에요. 1인당 학생당. 그 이 회사에 이제 버핏이 그 기금 자문위원을 해요. 이 회사 출신인 로버트 노이스가 인텔에 초기 투자를 했는데 버핏은 그거에 공감하지 않아요. 그렇죠. 버핏이 뭐 빌 게이츠랑도 엄청 친하게 지내는데 마이크로소프트를 안 사는 것처럼. 그런 성향인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게 왜 그래라고 할 수도 있지만 독립적인 사고. 그러니까 자기만의 판단, 자기한테 맞는 주식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고, 그래서 어떤 주식이 때로는 성장주가 되기도 하고 어느 시점에서 가치주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무조건 이거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데 마이크로소프트사 같은 경우가 이후에는 그 가치주가 된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 아마존도 그 퍼가 13배 10대 초반에 거래된 적이 있었어요. 저희는 그때 잘 몰라서 못 샀지만 그때 되면 그거를 가치주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건 또 이제 상황에 따라서 이들의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여기서 또 궁금한 게, 그러면 앞에서도 내재 가치, 안전 마진, 또 할인하는 상황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할인 판매 중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방법? 좀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왜냐면 이거는 조금 이제 더 깊이 들어가야 하는 사실은 내용이긴 깊이 한데. 들어가야 돼요.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저는 네. 어떤 마인드나 어떤 걸 바라보는 관점 같은 거 제가 소개해드리려고 그러는데 거창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저퍼, 저 PBR, 그 다음에 이제 ROIC, 여기서 ROC라고 그러는데 ROIC라고 그래가지고 그 자본을 영업이익으로 나눈 거.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자본을 이용해서 효과적으로 이 회사가 얼마나 돈을 잘 버느냐. 투입된 자본으로 돈을 얼마나 잘 버느냐. 그 투하 자본 수익률이라고 그러나요, 그거를? 네. 뭐 이런 것들 다 찾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아이디어 중에 어떤 거냐면 자사주를 사는 기업. 그 다음에 행동주의 펀드가 들어가서 기업 가치가 변하는 기업.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다른 가치주 펀드들이 사놓은 종목 리스트를 훑어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제일 유명한 게 크리스토퍼 브라운이 샀던 종목 중에 하나가 웰스파고예요, 웰스파고. 네. 그러니까 70년대인가 80년대를 기억하는데 미국에서 저축 대부조합 사태가 있었고, 그 다음에 멕시코 이런 적에 남미 위기가 있으면서 은행 업종들이 박살이 난 적이 있었어요. 네. 그 웰스파고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골드러시 시기에 생긴 은행이잖아요. 그 소위 말하는 서부 개척 그 해서 이제 그때 생겨난 게 유명한 게 이제 그 웰스파고 은행이 되게 유명한 그 은행인데, 그래서 서부를 근거로 한 은행이에요. 그 주로 영업 베이스가. 네. 근데 이제 보니까 서부 분석을 제가 이제 이건 시장에 이제 가치자들은 폭락한 업종에서 박살난 업종에서 시장에 오해가 있는 찾는 거 좋아하잖아요. 네. 그 웰스파고 같은 경우 봤는데 전혀 물린 게 없는 거예요, 얘네는. 크게. 막. 그러니까 이거를 사려고 그랬는데 누가 주식을 산 거예요, 그 당시에. 누가 사면 버핏인지 웰스파고를 사니까 크리스토퍼 브라운이 내가 알고 있는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애널리스트가 산 주식을 내가 왜 또 분석해야 되냐 그러면서 같이 산 사례가 나옵니다. 버핏이 샀으면 검증 끝났다. 예, 자기들이 봐도 다 자기들끼리 아는 사이잖아요. 네. 예. 또 이 책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뭐 우리가 주식 세일할 때, 할인 판매할 때를 이야기해서 그런데 우당탕탕 떨어질 때 사라. 예. 근데 최근에 보면은 미국의 어떤 관세 전쟁, 트럼프 관세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도 엄청 커지고 예. 말 그대로 우당탕탕 떨어지는 날이 좀 있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빗대서 봐야 될까요? 이게 이제 사실은 이렇게 할인을 하려고 그러면 이게 시장이 크게 하락하거나 시장에 오해가 있거나 시장의 관심에서 멀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시장에 인기가 있으면 할인되기가 어렵죠. 그렇죠. 예. 근데 인기가 있는 종목을 잘 써서 돈을 버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이렇게 크리스토퍼 브라운처럼 벤자민 그레엄 쪽에 가까운 굉장히 보수적인 이런 투자자들은 그런 걸 잘 안 사죠. 왜냐하면 정상가에 거래되거나 조금 비싸게 거래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할인된 걸 찾는 거예요. 할인된 걸. 네. 그러니까 할인되려고 그러면은 우당탕탕 떨어져야 되죠. 네. 그러니까 뭐 찾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저가 리스트 뭐 이런 거 뒤져보고, 그 다음에 그 인기가 없는 소외주들 찾아보고, 뭐 최근에 자동차들 같은 경우가 자동차주 같은 거 많이 빠졌잖아요. 네.
아마 자동차 같은 것도 한번 뒤져보겠지 이런 사람들이라면 자동차 중에서 시장에 오해가 있고 근데도 정말 돈 잘 벌고 있는 뭐 무슨 기업이 있으면 이런 것들은 기회가 흔히 되는 그냥 거죠. 통념적으로는 그냥 관세가 있으면 무조건 안 좋을 거야. 근데 그런데도 안 좋은데도 좋은 놈들이 있거든요. 그 안에 네, 뒤져보면. 네. 그러니까 이런 걸 찾아나가는 게임을 하는 거죠, 이들은.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가치 투자가 말처럼 쉽지 않은 게 되게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투자 방법이에요. 많이 뒤집어 봐야 되고. 그쵸. 그래서 저는 뭐 가치 투자의 비밀책 소개하러 나와서 이런 말하기 뭐하지만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은 그냥 인덱스가 더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인덱스 투자 꾸준히 자체가. 또 그렇게 또 예, 강조해주고 인덱스 있어요. 투자를 하고 요즘처럼 많이 빠지면 더 사고 피해가지 말고 한 20% 이상 빠지면 고맙다고 생각하고 더 사고 이런 식으로 장기적으로 사 나가더라도 충분히 저는 개인 투자자들은 노후 준비가 가능하다고 보는 입장이죠. 저는. 적립식 투자로 또 꾸준하게 그건 이제 사실 좀 코스피 코스닥은 좀 그렇습니다만 미국 S&P 500이라든지 장기적으로 봤을 땐 또 그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고요. 버핏도 추천하는 예. 방법이고요. 그 기업 분석으로 들어가자 보면 조금 어려울 수는 있거든요. 예. 근데 몇 가지 이제 신호는 있다고 알려주죠. 예. 특히 뭐 기업의 내부자가 살 때라든지요. 그쵸. 내부자가 사는 거는 미국은 이제 그 자사주 사각하면 자사주 소각을 하잖아요. 그다음에 내부자가 의미 있게 비중을 살 때, 그다음에 그걸 꾸준히 살 때. 한두 번 이벤트 한 형식이 번 그냥 아니라 딱 사고 그냥 많은 게 아니라 꾸준히 사고 지속적으로 사고 이런 것들은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 그거는 강력한 매수의 신호 중에 하나다. 왜냐하면은 아무리 투자자들이 그 기업에 대해서 분석을 하더라도 경영자, 내부자만큼 많이 알 수는 없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거는 굉장히 의미 있는 신호고 최근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전자공시 같은 거 보시면 네. 이게 꾸준히 경영진들이 상당히 의미 있는 돈으로 사는 게 있었어요. 저는 사실 그래서 종목 하나 놓친 게 있었어요. 그 모 중공업 업체 CEO가 네. 월급쟁이 CEO잖아요. 자기 회사 주식을 20억이나 30억어치 사는 거예요. 그 조선업 쪽인데. 그래서 이제 살까 말까 망설이다가 조선업에 대해서 분석할 능력이 안 돼가지고 그냥 패스했는데 역시 그게 신호였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 의미 있게 사면 상당히 의미 있는 신호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 내부자 매수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행동주의 바람이 굉장히 세졌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또 막 상법 개정 요구도 좀 많이 하고 그쵸. 이러고 있는데 또 그쪽에 되게 우리 이대호 사회자분께서는 앞장서서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행동주의 펀드들이 그러니까 저평가된 종목 단 전제입니다. 저평가된 종목에 행동주의가 펀드가 들어오는 것도 강력한 매수 신호 중에 하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단 내재 가치가 저평가되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고 우리나라의 비교하면 자사주 산 것만 블로그에다 모아서 정리해 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저는 그거 구독하거든요. 네. 제가 일일이 찾아보기 싫어서. 그러니까 사실 이제 자사주 매입은 거의 매일매일 또 공시가 나오기 때문에 예, 그렇죠. 그 행동주의 펀드가 들어가서 기업 가치를 높이는 방식 사실 이게 이른바 우리가 경영계, 재계라고 그렇죠. 하는 그런 쪽 목소리 들어보면은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을 위협하는 어떤 뭐 먹튀 세력, 뭐 해외 투기 세력 막 이렇게도 보는데 예. 사실 그게 엄청나게 저평가되어 있고 대주주들 자기만의 리그로 만들어 놓은 그쵸. 그 회사를 어떻게 보면 공평하게 바로 세울 수 있는 하나의 또 지렛대 역할이 또 되기도 하고요. 예, 요즘 관점에 따라서 좀 다르죠. 이 책에 나온 내용은 아니지만 우리 자본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자본시장이 발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적으로 한 나라가 부강해진 나라들 치고 자본시장이 발달하지 않은 나라가 없어요. 세계 최초의 증권시장이 암스테르담 그 동인도 회사 주식을 거래하면서 생겨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본시장이라는 게 뭐냐면 그 사회에 있는 돈을 자본시장을 통해서 효율화시켜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율화시켜내지 않는 쪽에 돈이 안 가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그 전체적으로 효율화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래서 또 돈이 필요한 사람한테 공급도 해줘야 되고 근데 그게 어느 뭐 다른 목적에 의해서 자본의 효율성이 떨어지게 되면 국가 경쟁력도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자꾸 뭐 개인 기업의 뭐 지배권 이런 논의도 중요하지만 과연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그 사회를 더 효율화시켜내고 있느냐
그리고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자본 재배치가 이루어지도록 되고 있느냐. 이런 근본적인 물음에도 전 질문을 던졌을 때 아니잖아요.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제 우리 행동주의 펀드가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우리가 이제 행동주의도 시장의 그냥 일부예요. 행동주의 펀드가 주류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일부고 그것도 시장을 효율화시키는 하나의 촉매적인 요소지 행동주의 펀드가 모든 거를 결정하는 건 아니죠. 그러면 행동주의 펀드가 없었을 때는 경영이 잘 됐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가치 투자자들이 저평가된 주식을 사서 예.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때까지 기다리는데 예. 과연 그 촉매제가 무엇이 될 것이냐? 그냥 그 우물만 파놓고 물이 나올 때까지 그냥 기다릴 게 아니라 예. 뭔가 움직임이 있어야 해서 그래서 또 행동주의 펀드들의 또 역할도 많은 사람들이 또 기대를 예, 하는 여기서도 것이기도 이제 하고요. 행동주의 펀드 그 아이디어도 다루고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제 요즘은 행동주의 펀드들이 산 종목들 같은 것들 한번 검색해보고 그래요. 그 어떤 걸 샀나, 이거 왜 샀나. 근데 최근에는 보니까 중소형주들도 많이 사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좀 인식이 많이 바뀌고 있죠. 예. 그러면 이제 기업의 체질이 조금 더 나아지는 그 신호를 우리가 또 발견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물론 뭐 제품을 잘 개발을 했다, 시장 점유율이 올라간다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어떤 걸 또 많이 주목을 이 하세요? 책에서 이제 16가지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엄격한 거예요. 이들의 기준이.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신제품이 나오거나 뭐 지역을 확장하거나 상품 확장하거나 지역 확장하거나 이렇게 되면 이제 그 기업의 가치는 올라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중요하게 보고 있고 부채 비율 낮아야 되고 부채 비율 높은 기업들을 이제 소위 말해서 경기가 나빠지면 역 레버리지 효과가 나면서 기업이 어려워지잖아요. 그렇죠. 이자 비용만 커져가고. 네, 그렇죠. 이런 경기도 있고 그래서 전부 다 나와요. 뭐 예를 들어서 이 책에서 그다음에 회사의 비용 구조는 매출 원가는 어떤지, 그다음에 뭐 적자 사업 부분을 떼어내는 경우에도 회사가 좋아지잖아요. 뭐 이런 것도 보고 그다음에 그 이익을 어떻게 자본 재배치를 해내는지. 그러니까 사실은 다 들여다 본다고 얘기를 해요. 이 책에서. 근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다 보면서 할 수는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서 여기 16가지 지표 중에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몇 가지 지표만 활용해도 저는 뭐 충분할 것 같아요. 저는. 그렇죠. 뭐 체크리스트 16개를 예. 다 완수해야만 하는 건 아니고 예. 이 중에서 또 중요한 것 몇 가지 이렇게 또 추려서 예, 보실 예. 수가 있는 거고요. 근데 이 책에서 좀 특이했던 게 해외 투자에도 눈을 돌리라고 예, 하더라고요. 예. 근데 이들 입장에서는 이제 미국이 본국이고 네. 해외라면은 어떤 걸 뜻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 해외 투자에서 아마 우리가 참고 삼아야 될 것 자체가 두 가지예요. 근데 이거는 만약에 이 크리스토퍼 브라운이 지금까지 살아계셨으면 또 어땠을까 생각도 좀 드는데 그 예를 들어서 이제 하나는 환율 문제입니다. 네. 환해질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당연히 안 한다고 주장을 안 하죠. 그러니까 이 책의 저자는 가치 투자의 비밀 저자는 예. 환율을 굳이 해지할 필요 없다. 예. 예. 그리고 저도 뭐 사실은 개인적으로 뭐 연금에서 뭐 ETF나 펀드 같은 거 하는데 개념 환해질 하나도 안 하거든요. 환해질을 하면은 그게 무슨 분산 투자 효과가 있을까? 그러니까 환해지라고 하는 거는 외환 변동이 내 자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고정을 시켜놓는다라는 건데 예. 외화를 내가 번 게 있으면 그만큼 시장에서 예. 뭐 외화를 매도한다라든지 예. 이런 방식으로요. 그렇죠. 그래서 환해질은 일부는 뭐 필요 없다라는 주의고 두 번째가 이제 그 해외 투자에서 뭐냐면 이머징 마켓 같은 데는 이제 별로 안 좋아하세요. 신흥국 투자를 좀 꺼려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유럽이나 뭐 이렇게 회계가 투명하고 거의 선진국 기업들을 좀 선호하고 그 중국 기업도 지금은 모르겠어요. 이분이 살아 계신다 그러면 저는 또 어떻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중국 기업도 중국 기업보다 홍콩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계 기업이 아닌 민간기 이런 것은 좋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선진국 기업들은 회계가 좀 투명하고 그 다음에 그 특히 이머징 마켓을 가게 되면 기업의 가치와 무관하게 정치적 리스크에 의해서 그 시장이 다 박살나고 기업 가치가 손상이 되기 때문에 이 책의 저자는 그거를 좀 반대를 하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사람이 이제 해외 투자를 하는 건 당연히 이제 투자 기회의 확장이죠. 투자 기회의 확장이기 때문에. 근데 아마 이 책이 나왔을 때는 모르겠어요. 제가 그때 ETF도 좀 없었고, 그 다음에
아마 ETF는 안 하셨겠죠. 이분들은 원래 다 개별 종목 그쵸. 하시는 투자하시는 분들이니까. 분들이니까.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실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회계 투명성, 지리적인 문제 혹은 정치적인 리스크 종합적으로 고려를 했을 때 예. 프리디 브라운, 그러니까 이제 정확히는 크리스토퍼 브라운 입장에서는 조금 그냥 선진국에만 투자해도 되겠다라는 게 그쵸. 거의 2000년대 초반까지의 생각이었던 그렇죠. 뭐 거예요. 유럽, 일본, 뭐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뭐 싱가포르, 홍콩에서도 그 중국 정부가 관여하지 않는 기업 이런 기업들은 이제 좋다고 보시는 거죠. 이 책을 쓸 때만 해도 우리나라에도 여기는 이제 없었고 우리나라도 없는 거고요. 아, 이 책이 우리나라 들어가요. 어느 쪽에? 이 책에서 옛날에 버핏이 한국 주식을 산 적 있었잖아요. 비상장 회사들. 아니죠. 상장 기업을 대한제분이나 신영증권을 산 적이 있었습니다. 음. 버핏이 개인 돈으로. 네네네. 아 개인 돈으로. 네, 그래서 대한제분하고 그 신영증권 샀었는데 이 책에서 대한제분 산 얘기가 나와요. 아 그래요? 네, 대한제분 샀었어요. 그래서 대한제분이 그 갖고 있는 현금에 비해서 너무 저평가돼 있어서 그 대한제분 산 얘기가 여기 나옵니다. 이 책에. 그리고 그러니까 버핏도 같이 이렇게 얘기해서 산 것 같아요. 이어지는 이야기. 우리가 뭐 알 수는 없지만 그때 버핏도 제가 알기로는 대한제분이랑 그 신영증권을 확실히 샀었거든요. 예. 근데 이 이야기를 우리가 굉장히 좀 특이하고 이벤트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예. 수십 년에 약간 한두 번 예. 이런 느낌이다 보니까 왜냐면 이제 꾸준히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아, 그건 우리나라 아니죠. 기업을 꾸준히 발굴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아니고 가끔 어느 회사의 자회사 예. 대구에 있는 어디 비상장 회사 예. 투자했다 한번 버핏이 한 10몇 년 전에 방문했을 때 대구텍. 그때 회색 추리닝 입고 오셨을 때 예. 그 그게 이벤트가 될 정도로 대구텍은 비상장 기업이었고 그 개인 돈으로 그 한국의 상장 기업들을 샀었어요. 그 샀었고 이 책에도 대한제분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런 해외 가치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주식을 또 활발하게 매수한다라는 것도 좀 근데 우리가 이제 듣고 보고 싶은 소식이죠. 찰리 먼거 그때 포스코도 샀었잖아요. 막 칭찬하시면서 아마 물린 거로 알고 있어요. 제가.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다 버는 건 아니에요. 뭐 인류 투자자라고 그래서. 근데 이제 그게 한국이 제 기억이 맞다면 아마 좀 물리셨을 거예요. 그때. 우리 시장도 좀 나아져야죠. 예. 또 가치 투자자들에게 정말 필요한 게 건강한 멘탈, 예. 건강한 정신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오랜 시간 또 기다려야 할 필요성도 있잖아요. 예. 멘탈 관리는 또 어떻게 하는지도 좀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저는 그 제일 그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그 이 사람이 이제 시장을 맞출 수 없다라는 것 자체를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타이밍은 알 수 없다. 예, 그래서 이 책에서 지금 마켓 타이밍에 대한 얘기가 많이 하는데 이 피터 린치 사례예요. 그래서 사실은 피터 린치 펀드에 가입한 사례가 사실 이 책에 나와서 제가 그거를 여러 군데 글을 썼었어요. 이걸 인용해가지고 그랬는데 그게 많이 돌아다니더라고요 인터넷에. 피터 린치가 이제 70년대 말부터 펀드 운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82년도부터 미국 증시가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하잖아요. 네. 소위 말하는 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의 기간에 장기 침체가 끝나고 80년대 초부터 대세 상승장이 옵니다. 그러니까 피터 린치가 이제 곧 터닝 포인트 될 때부터 운용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운용하는 기간 동안에 단 한 해도 마이너스를 기록하지 않았었어요. 그 기간에 87년도 블랙 먼데이가 있었거든요. 그 하루에 50% 60%가 빠졌잖아요. 그 블랙 먼데이가 있었고 그때도 플러스로 마감을 했어요. 그리고 피터 린치가 활동했던 시기는 그 미국 증시가 바닥에서 터닝해서 대대 상승장으로 가는 시기였어. 그러니까 시장 타이밍도 거의 완벽했고 피터 린치 펀드에 가입한다라는 것은 그 다음에 단 한 해도 깨먹지 않았고 그 다음에 역사상 가장 위대한 펀드 매니저인데 나중에 이제 피터 린치에 가입한 펀드들의 계좌들을 조사를 해봤더니 절반 이상이 마이너스였던 거예요. 그 마젤란 펀드. 네, 마젤란 펀드죠. 그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펀드 수익률 어마어마한데 고객들은 절반이 손실. 27배가 났으니까 예.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왜 그랬을까? 당연한 거예요. 들락날락. 수익률 좋을 때 들어가고 나쁠 때 빠지고. 그러니까 이게 소위 말하는 타이밍에 의한 투자를 했기 때문에 안 됐다. 이 책에서 그 내용을 인용하면서 이 타이밍을 따라가는 전략은 결코 효과적이지 않다. 그게 개별 주식도 그렇고 펀드 시장도 사실 그렇죠. 예. 우리나라에서도 막 시장 불타오를 때 사람들이 막 펀드 가입하고 주식을 사고 예. 시장 빠질 때 오히려 그때 사야 하는데 그때는 또 돈을 빼기 바쁘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 타이밍 그래서 타이밍 관련 또 하나 말씀드린 게 이제 이 책에서 이제 샌포드 번스타인 앤 컴퍼니라고 리서치 회사인데 이 회사 약간 가치주 스타일의 리서치 회사인데 네. 여기서 1926년도부터 93년도까지
그러니까 이 주식 투자에서 얻은 수익률을 분석을 했는데 또 굉장히 유명한 연구입니다. 이게 이 책에서 인용하고 있는 건데 주식에 투자해서 얻은 수익률의 80 내지 90%는 전체 투자 기간의 2에서 7%라는 짧은 기간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은 맞출 수 없고 확 오르는 기간은 굉장히 짧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받아들이고 투자를 하는 사람과 아닌 사람은 저는 굉장히 이제 그 멘탈 투자에서 멘탈을 관리하는데 큰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좀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 좀 당연하게 여기셔야 하는데 그거 주식 어렵죠. 투자는 왜 이렇게 고통스럽나요? 네. 내가 산 주식은 왜 계속 빠지기만 하나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청취자분들의 사연이 올라올 때도 그런 말씀해드리거든요. 한 주식 투자하고 나서 한 80% 90%의 기간은 그냥 다 고통의 기간이라고 원래. 맞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그러다가 한 반짝 그 한 5% 10%의 시간 안에 다 오르고 마는. 이게 많은 분들이 부동산도 이래요. 부동산도 우리가 막 계속 오른 것처럼 생각하지만 부동산도 이렇게 지지부진하다 오를 때 확 올라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이유는 모르겠는데 이 자산 시장의 하나의 그게 이 복잡계적 현상 같아요. 저는 이 자산 시장이 갖고 있는 이 불확실성을 기반으로 한 우리 복잡계 시스템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가격이 오를 때 이게 막 계속 오르는 게 아니라 시간을 이렇게 펼쳐서 놓고 보게 되면 특정 기간에 왕창 올라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 우리가 이제 밀린 숙제를 한꺼번에 하듯이. 그러니까 계단식 상승이라고 하는데 그게 매일매일 그 계단을 올라가는 게 아니라 계단 한 칸이 굉장히 먼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버핏이 한 얘기를 이 사람이 인용하고 있는데 저자가 네. 가치 투자의 원칙을 실천하다 보면 수익률이 울퉁불퉁해진다고. 그러니까 가치 투자 원칙 울퉁불퉁해지는데 제일 중요한 건 울퉁불퉁할 때 이렇게 빠져 있을 때를 어떻게 견뎌내느냐. 그래서 뭐 모든 투자책에 나오잖아요.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게 하여튼 그 세 글자 인내심, 참을성. 이거는 사실은 모든 책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건데 이 책도 읽다 보면은 인내심, 참을성에 대한 얘기가 뭐 계속 나와요. 그래서 서두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가치 투자는 인간의 본성과 애초에 맞지 않는 거다. 예, 기다림이 필요하니까요. 예, 맞지 않죠. 워런 버핏도 했던 이야기 중에 또 기억에 남는 게 주식시장 자체가 인내심이 없는 사람에게서 인내심이 있는 사람에게 돈이 넘어가게 설계돼 있다. 맞아요. 그렇게까지. 근데 저도 말을 하지만 되게 쉽지 않아요. 그리고 좀 이런 표현, 저는 이런 표현 많이 쓰는데 얻어 터지면 좀 힘들어요. 이게 아무리 내가 이게 좀 확신이 있고 맞다고 생각해도 그리고 알아도 버티면 된다는 거 알아도 얻어 터지는 순간은 아파요. 뭐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 그러니까 버핏도 그렇고 주가가 빠지면 더 좋습니다. 더 싸게 살 수 있으니까 말은 하지만. 그건 버핏이니까 그렇죠. 우리 같이 평범한 사람들은 아파요. 아프지 않으세요? 그럼요. 저희는 엄청 아파요. 계좌에 뭐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 더 커질수록 예. 더 팔고 싶어지고 그렇죠. 예,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 권투에 비유하면은 버핏 같은 그 위대한 투자가는 주가가 빠지면 미소를 지으면서 옛날 무하마드 알리가 나비처럼 날아다 아웃복싱 하듯이 이렇게 피해가면서 이렇게 즐겁게 관찰하는 것 같고 저희 같은 사람들은 이렇게 이거 뭐죠? 이렇게 올려놓고서 두들겨 맞으면서 아파 하면서 참는 거죠, 뭐 저희들은. 그 상대의 주먹이 스쳐 지나가는 게 그 순간순간 눈으로 보이는 사람과 그냥 일단은 가도 올리고 방어해야 되는 사람의 차이일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일단 이거 하나하나를 또 배워보는 거죠. 예. 그리고 잠깐 여기서 저는 하나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뭐 제가 투자 연구센터 은퇴 쪽 일을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그 포트폴리오 설계를 하시고 재무 설계하고 뭐 노후 계획 포트폴리오 짜시면서 제일 흔히 실수하시는 게 이제 뭐 주식 몇 퍼센트, 채권 몇 퍼센트 이런 거 잘 따시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주식의 뭐 비율은 정해져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이게 투자를 하다 보게 되면 이게 뭐 확 빠지는 시기가 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울퉁불퉁해지는데 울퉁불퉁해지는 시기에 그 계곡이 깊어지는 시기가 오지 않습니까? 이거를 이겨내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사실 멘탈도 멘탈이지만 현금이에요, 현금. 그래서 이제 저자는 3년간의 생활비는 단기 채권이라고 그러죠. 우리로 얘기하면 예금이 됐든 CMA가 됐든 뭐 단기 채권이 됐든 뭐 상관없는데 어차피 현금성 자산인 거죠. 3년 정도의 생활할 자금 정도는 갖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포트폴리오 보험도 되고 이거를 또 이 책에서는 쓰진 않은 표현이지만 재무설계 이론에서는 다 쿠션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쿠션머니죠. 네. 그러면 내가 충격이 오더라도 내가 3년치 생활비가 있으면 기다릴 수가 있는데 저자가 얘기하는 거죠. 대략 3년 정도가 되면 회복되는 경우가 많다. 경기 침체여도. 근데 그거를 우리가 멘탈로만 참으면서 견뎌라. 제가 보기엔 쉽지 않아요. 그쵸. 근데 내가 난 뭐 3년 정도 생활비 가지고 있고 뭐 이러면은 내가 좀
이거 어차피 쓰면서 견뎌보지. 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멘탈도 있어야 되지만 제 생각에는 그에 맞는 현금도 있어야 돼요. 이 책의 저자처럼. 근데 그렇죠. 많은 분들이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를 하시면서 종목 선택이나 기업 분석이나 시장 전망이나 뭐 이런 것들은 엄청나게 스터디를 하시면서 내가 3년치, 2년치 생활비를 준비해야 된다라는 이런 기본적인 거는 안 하시는 분들이 제가 만나봤던 분들의 90%. 그러니까 사실 인간은 어쩔 수 없이 그 환경과 상황에 지배를 받는 동물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주가 폭락이 혹여나 반가울 수 있는 사람은 이제 현금이 많은 사람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예. 그래서 최근에 보면 버크셔 해서웨이가 이 상황에서도 사상 최고가 행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현금이 많아서. 근데 저는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 전 약간 이견이 있는 게 예. 버핏 정도 되면 의미가 없어요. 어떤 비중을 좀 늘렸다 줄였다. 그래도 아마 제 생각에는 주식 비중이 70% 정도 될 거예요. 그렇죠. 뭐 비상장 주식도 많고. 근데 여러분들 중에 주식을 자기 재산에 올인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개인들도.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 생각에는 주식의 100%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특히 뭐 나이가 좀 있으시면은 좀 한 20, 30% 현금 들고 있어야 되는 게 상식적인 거 아니에요? 버핏 정도 되니까 그냥 하는 거고 뭐 의미가 없잖아요, 그 분이 얼마나 또 중요한 게 그래서 나이대별로 자산 배분도 좀 달라져야 한다. 이 책에서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죠. 계속 예. 강조를 하고 있고 또 하나 좀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가 자신의 스타일에 맞아야 돼요. 몇 개 종목이 이상적이냐. 뭐 버핏 같은 경우에는 피터 린치는 20개 안팎을 얘기를 하는 걸 기억하고 있는데 뭐 어떤 분들 10개면 충분하다. 막 다 있어요. 근데 월터 실로스 같은 이런 뭐 소위 말하는 담배꽁초 주식에 투자했던 분들 같은 경우는 100개에서 200개까지도 가졌거든요. 거의 뭐 백화점식으로. 예. 그러니까 종목을 몇 개 정도 갖고 계신 게 우리 사회자분께서는 편하세요. 저는 이제 그 찰리 먼거나 워런 버핏이 얘기했던 것처럼 모르면 분산하고 네. 알면 집중하라. 예. 예. 그러니까 저는 종목 수가 되게 많아요. 그게 훨씬 편해요. 어. 그러니까 이 책에서도 얘기하는 건데 그게 뭐 어떤 종목의 개수가 자기마다 있었지 그 전문가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이제 월터 실로스 이 책에도 많이 나오니까 월터 실로스 방식이 맞는 것 같아요. 밤에 편안히 잘 수 있는 포트폴리오. 특정 섹터나 특정 주식들이 빠지더라도 다른 쪽에서 또 그러니까 내가 뭐 보완을 한 해주고. 종목이라도 잠을 편안히 잘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음. 근데 나는 한 종목만 사면 불안하다 이러면은 그렇죠, 안 그렇죠.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난 한 30개 가졌더니 뭐 마음이 하나 편안하더라. 오르고 오르고 떨어지고 이러니까 난 괜찮아. 그러면 나는 뭐 그게 좋은 포트폴리오지. 우리가 어떤 수학에서 그 산수나 수학에서 정답을 푸는 것처럼 그게 아니라 일단 제가 뭐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 책에도 나오지만 여러분들이 잠을 잘 잘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게 그렇죠. 제일 좋은 포트폴리오다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이른바 이제 분산 투자의 매력이기도 하고요. 다만 그 분산 투자도 같은 업종 내에서 20개, 30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성격이 다른 맞습니다. 그런 자산을 또 맞습니다. 담아야 하는 거고요. 저희가 크리스토퍼 브라운이 쓴 가치 투자의 비밀이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요. 이 책을 관통한 핵심 구절 하나를 저희가 센터장님께 직접 좀 부탁드리고자 이게 합니다. 뭐 다른 분들은 다른 걸 느끼셨을 텐데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들이에요. 이런 것이. 주식 투자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게임이 벌어지고 있는 시장에 항상 머물러 있어야 된다. 주식을 언제 해야 돼? 그런 말이 전 틀렸다고 생각을 해요. 머물러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주식 투자의 수익의 80 내지 90%는 2에서 7% 짧은 기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체로 머물러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버핏이 주식 비중을 줄인 거지 주식에 머물러 있는 건 아니거든요. 계속 머물러 있거든요. 그렇죠. 그건 이제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비중의 문제를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있겠지만 주식에 머물러 있는 전략이 오히려 좋은 거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가치 투자는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이 아니라 목적지까지 단조롭고 긴 여행을 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가치 투자나 인덱스 투자는 재미가 없습니다. 근데 재미가 있는 투자 방법이 아니고 지루한 투자 방법인 건데 우리가 이제 매매 회전율에 대한 연구들이 많아요. 이 책에도 매매 회전율에 대한 연구들이 많은데 턴오버가 많고 많이 사고 파는 거죠. 네. 많이 사고 팔아서 수익이 좋다라는 연구 결과나 경험적 증거는 거의 없습니다. 극히 일부의 사람들은 있겠지만 대다수는 매매 회전율이 낮은 투자자들이 굉장히 훨씬 더 성과가 좋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때로는 특히 요즘 같은 때 많은 분들이 고민스러운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힘을 길러야 돼요. 그러니까 매매 회전율이 낮은 사람들이 성과가 좋다. 예. 네네. 이때서도 얘기하지만 올바른 선택을 하고 투자자가 할 일은 그저
기다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많이 생각하고 적게 행동해야 하는데 그렇죠. 많이 사고 팔고 적게 생각하는 게 사실은 또 최악이죠. 정확한 지적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다른 일을 할 때는 행동 먼저 하는 게 좀 맞다고 생각을 해요. 운동을 하거나 뭐 일을 하거나 일단 움직여야 돼요. 네. 근데 투자에서는 행동을 최소화하는 전략이 좋은 거죠. 제가 본 대다수의 영역은 행동을 많이 할수록 사람이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투자 빼고. 예, 뭐 인간관계도 그렇고 뭐 그다음에 뭐 운동도 그렇고 뭐 일도 그렇고 트라이를 많이 해보는 게 시도를. 근데 투자에서는 행동의 양을 운동량을 줄이는 게 훨씬 더 좋은 전략이다. 그 운동량을 줄이려게 되면 단조롭고 심심한 여행을 참아내야죠. 그러니까 투자는 어떻게 보면 이제 긴 여행과도 같은데 그 여행을 롤러코스터를 타고 갈 필요는 없다. 그렇죠. 서울에서 부산까지 만약에 택시를 타고 간다면 예, 굳이 총알 택시를 타고 그렇게 불안하게 갈 필요는 없다. 예, 맞습니다.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그런 긴 여행. 그게 또 이제 가치 투자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또 표현을 예. 좀 같이 해봤고요. 오늘은 요거 하나 더 여쭤봐야겠네요. 예. 참. 이 책 예, 처음에 좀 어떻게 보면 가치 투자의 입문서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분들이 특히 이 책을 좀 읽었으면 좋겠나요? 제가 이 책을 직접 처음에 기획했던 사람 입장에서 네. 저는 이 책은 정말 그 가치 투자든 아니든 주식 초보자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PER이나 PBR, 뭐 ROE 이런 기본 개념은 아시고 용어는 아시고 주식을 내가 이제 공부해봐야 되겠다 본격적으로. 그러신 분들한테는 뭐 제가 기획해서 이런 말하면은 약간 오버일 수도 있겠지만 국내에 나와 있는 책 중에 저는 최고의 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입문서로는. 이게 어떻게 보면 투자 성향, 유형, 스타일의 문제가 아니라 예. 어떻게 보면 이제 내 돈을 잘 지키기 위한 그쵸. 또 원칙적으로도 그쵸. 그게 또 필요한 거죠. 그리고 굉장히 방어적인 투자를 하는 회사고 이 트위드 브라운이라는 회사가 저자도 당연히 그래서 CIO였으니까 다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좀 이렇게 좀 내 돈을 지켜가면서 투자하시는 그런 마인드가 계신 분들은 이 책은 정말 제 생각에는 그 초보자들 꽃길은 아니지만 그 내가 먼 길을 여행할 때 그 길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는 이정표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오늘 크리스토퍼 브라운이 쓴 가치 투자의 비밀이라는 책을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 이상건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별의별 이야기를 책을 통해서 나누는 별책 부록 마칠 시간이고요. 월요일 아침 9시 5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성공 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